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 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12월 1일, 2일, 이게 12월 딱 접어들면서 장 확 내리꽂을 때 여러분께 왜 이러죠? 막 그러면서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장이 절반 이상 훅 지나서 이제 20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까지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상당히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그 변수로 작용하겠다 싶었던 이슈였었죠. 미국의 테이퍼링.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확정이 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큰 방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시중에서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 이 양쪽이 모두 다 이제 있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그 변곡점이 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장의 투심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올랐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0.17포인트. 이게 한 17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싶습니다. 1974.80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600억 넘게 샀고요. 기관도 3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 추세면 한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되겠군요. 네, 코스닥은 호기롭게 오르더니 다시 빠졌군요.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484.60이고요. 네, 기관이 100억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주체별로 놓고 볼 때 그다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네요. 1060원대까지 찍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드디어 이제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가깝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듯합니다. 양적 완화 이슈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 아무래도 투심을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자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증시도 그와 함께 좀 폭등 장세를 연출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형국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희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들, 과연 어떤 것들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2월 FOMC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대1 결정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 1월 달부터 MBS 55달러, 국채 55달러 총 해서 100억 달러 축소가 됩니다. 또 초저금리는 유지하겠고요. 또 FOMC에서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업률 전망 밴드를 하향 조정을 했고, 또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 밴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의 측면에서는 향후 정책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을 실업률 6.5% 하회라든지 인플레이션율 2.5% 상해로 유지했지만 금리를 인플레이션율이 2%를 지속적으로 밑돌 경우에는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와도 상당기가 0% 근처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QE 테이퍼링은 실시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완화적인 그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 마감한 증시에서는 글로벌 주시장이 크게 급등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은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게 모양새가 별로 영 마뜩지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테이퍼링 관련한 우리 자산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까지 함께 좀 아우러서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일단 먼저 이제 자산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FOMC 성명 발표 후에는 미국 증시 급등했고 미국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은 급락을 했고요. 브라질 증시 급등했고 기금속 하락, 농산물 하락, 산업 원재료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테이퍼링 실시하면서 반응을 이렇게 크게 보였던 쪽이 낙폭과대가 컸던 이머징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11월 그리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 내내 이머징 증시 쪽이 미국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뭐 자산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QE 축소는 뭐 12월이든 1월이든 3월이든 언제든지 해야 할 조치였는데 12월 달에 뭐 불확실성을 털고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그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서 봤듯이 뭐 낙폭과대 이머징 주식 시장은 뭐 낙폭과대 매력으로 인해서 오늘 반짝했지만 실제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었을 때는 글로벌 주식, 선진 주식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머징 주식보다는 선진 주식 위주로 대응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과에서 봤듯이 미국의 금리 상승과 미국의 달러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 커머더티와 그 관련된 국가의 증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여전히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향후 통화정책 포워드 가이던스를 뭐 실업률 5% 낮추는 그런 선물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서 경제와 선진 주시장의 지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자산 간 그리고 지역 간 차별화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네, 뭐 자본이 뭐 유출이 되는 부분에서는 뭐 국내적인 문제점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월부터 좀 가속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이라든지 어저께 대법원이 판결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더 이제 그 국내만의 문제로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서 좀 뭐 매도를 한다든지 관망세를 보여준다든지 하면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이 뭐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의존된 증시의 대표적인 증시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있으려면 추가적인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선 이하에서는 뭐 지수 자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뭐 좀 투자 차원에서는 약간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급등한 경기 민감주는 아마 그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커질 거로 봐지고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실제 호전 저평가가 받고 있는 가치주 측면에서는 뭐 2000선 아래에서는 꾸준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보다시피 이런 조치로 인해서인지 우리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뭐 아직 오늘 뭐 그 글로벌 시장 반응 자체가 뭐 하루 반응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명확한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뭐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보였던 그러한 뭐 금융시장의 뭐 변동성은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달러 미국의 달러 상승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뭐 물론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처럼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뭐 엔저 문제라든지 그러한 뭐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결정, 이런 걸로 인한 환율 뭐 제한된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를 할 가능성은 뭐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엔저 현상의 완화 여부일 텐데요. 자, 원화와의 엔화의 상관관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뭐 엔화에 대한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 압력을 보여주면서 엔달러 환율이 104엔대까지 가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엔저 관련해서 제2의 이제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엔저 부분에서는 좀 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들겠고요. 미국의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이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하나로 가면 엔달러 환율도 2008년 이전에는 최소한 100엔 이상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상에서의 추가적인 흐름은 뭐 유효하다 생각 들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만의 이제 문제 측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뭐 달러가 뭐 원화보다 강세 압력을 보이더라도 외부적인 불확실성만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뭐 국내의 뭐 내년도 3% 경제 회복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부분 개선 이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요.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내년도가 뭐 4년 만에 이제 글로벌 경제 회복이 되는 해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도 정부의 재정 푸는 문제와 국내 글로벌 경제 선순환에서 3% 중후반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일단 뭐 경제는 회복이 되지만 유동성들은 상당히 제한된 곳으로만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 자체를 뭐 아주 높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 정도의 연간 투자 수익률 정도면 뭐 그 정도를 목표로 두고 약간의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개별주 투자 자체도 뭐 이미 급등한 개별주보다는 지금 현재 저평가된 가치주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투자자들께 우리 자산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 3% 회복은 되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이런 고령화 이런 큰 트렌드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투자의 자체를 아주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염, 중수익 정도의 투자가 배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체를 주식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과 채권 혼합된 주식형 펀드라든지 채권이 편입되고 있는 한 ELS 정도 이런 쪽,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 펀드라든지 일부 배당주 펀드 이런 쪽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 살펴봤고요. 선물시장의 흐름도 점검해 봐야겠죠.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큰 이슈가 하나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선물시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긍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식 시장보다 좀 더 상위 시장인 환율 시장에서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것이 가장 좀 불안한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키게 만드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치의 맥점을 정확히 찍고 지금 아침에 고점을 만들고 기관발에 의한 청산성이 걸리면서 제자리로 회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추가적으로 지금 급락시켰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청산 중이다. 특히 금융투자 쪽을 집중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였고요. 기관계 도합 쪽에서요. 그래서 개인들 매도 포지션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느낀 거는 또다시 개인들을 참 많이 죽이고 있다. 죽인다는 표현 참 거칠긴 한데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현 선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선물 보따리 좀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오늘 좀 과도하다 싶거든요. 이게 261대에서부터 밑으로 급락을 좀 만들어냈던 건 이 외국인 쪽이 아니었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하고 투신인데요. 둘 다 신나게 열심히 신날 거 없죠. 목소리 제 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압박카드로 지금 청산 중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국 누적 포지션들이 지금 빠져나가서 이제 무거웠던 짐들이 조금 풀리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이때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쪽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선물시장 쪽에서 가장 매매를 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건 트레이딩 단타 쪽으로도 투신 쪽으로 파악이 계속됩니다. 옵션 시장 쪽이요. 콜옵션 쪽 이제 위쪽으로 갔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260점대 거기를 오늘 갭으로 뚫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선 진짜 대세 상승이구나. 오늘 아마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매수를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매수를 한번 손절을 쳤고 그리고 다시 제 매수 관점에서 바닥을 잡았는데요. 아침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반등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생 쪽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해서 계속 매수 쪽이 지금 많이들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 개인들 콜옵션 오늘 123억까지 들어왔었거든요. 124억까지. 상당히 부담스럽죠. 오버나잇 할 수 있는 위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옵션 시장 쪽,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 자신들의 포지션 자체를 구축시키는 상태지 지금 완벽하게 누적 포지션을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아쉬운 부분이 많죠. 해외 증시는 잘 갔는데 일본 잘 가고요. 대만도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굳이 홍콩하고 상해를 따라갈 이유는 없죠. 현재 기준점에서. 그런데 시장이 지금 개인들의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기관 쪽에서 종목군에서 이렇게 위축시키다 모자라서 파생 시장에서도 마저도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뭐 거칠게 하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이시스 자체가 백어데이션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데 그 와중 속에서 분명한 것은 어느 자리값을 이용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스켓이 많이 비었다라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미결제 추이하고 감안해놓고 보면 시장은 거의 청산성이 절반 이상이 도배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는요.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 주도 중심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가지고 수급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된다라면 역시 계속 어제와 오늘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반대 포지션 보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선물 포지션에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낙폭을 좀 축소한다. 지금 261대부터 시작된 기관 쪽의 금융투자의 청산 그리고 투신 쪽에 투신들은 자신들이 손을 대서 코를 푼 게 아니다. 결국은 시장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오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요. 자, 신호등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의 모양에서는 아침부터 정확하게 빨간등하고 주주주주죽 하고 여기서 처음 지지력 그리고 지금 올라탈까 말까 고민 중인 기로이다. 그렇다면 공포 매수에 한 땀 한 땀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 잡고요. 황금단은 258.8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깨지면 움풍 더 깨진다. 그러면 GG 선언하자. 결국 우리나라 시장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58.80 위쪽에서는 자신의 능력치만큼 분할 매수 쪽으로 잡아서 한 땀 한 땀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한 선물시장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굵직한 이슈가 하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축소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뭐 거래소 시장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와 주고 있지만 일단 상승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거래 대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시 20분인데요. 3조 원 간 넘은 그런 현재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일단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수출주들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선물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262에서 265포인트 부분까지 일단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물 기준으로 중간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가 약 263포인트였었죠. 갭상승 출발했을 때 이 효과가 형성되어 있던 자리대가 263포인트대였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도달을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둘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시 20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매수로 가담해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될 가망성이 높다.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여전히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셨는지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좀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갭상승 출발을 해 놓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겠다면 150만원대에서부터 140만원대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즉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절반의 좀 되돌림 자리대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를 유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44만원 정도대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간에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수를 좀 보기에 앞서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동부화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 섹터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 섹터와 보험 섹터가 그나마 정배열권역에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현재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급의 키는 외국인 쪽에서 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1,060원대를 봤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이러한 추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예,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슈 때문에 강달러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 따라서 대부분 또 이 통화 시장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환율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1,050원대를 이탈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금요일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엔달러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장 중의 흐름들의 캔들의 모양새는 없지만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는 104엔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었던 이 103.5엔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어느 정도 상세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104원을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수출주에 대한 타격이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리스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종이라든가 섹터, 이 종목군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고요. 환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결국 미국은 테이퍼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시기 동안 이제 유지가 되면서 증시에 영향들을 미칠런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차분히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작용돼서인지, 미국 증시 등등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은 유독 오늘 별로 그냥 힘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앞으로는 역시 동조해서 같이 움직일 걸 내다보고 좀 매수 기회로 지금 활용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일단 미국 시장이나 유럽 쪽의 독일 시장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유난히 못 나가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의 흐름들이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단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일단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기 전까지는 좀 다소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엔저 가속화 우려는 항상 이제 우리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 하면은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업종 하면 완성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등 워낙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우려감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현재 직격탄을 좀 맞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2%에서 3%대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부품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현대위아나 뭐 만도 같은 종목군들이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다른 섹터보다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진출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환율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만회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진출해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차에 대해서 공급의 물량이 좀 다변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완성차보다는 여전히 부품 섹터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차 3인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자, 이분들의 어려움도 꽤나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대차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저점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21만 5천 원, 금일 자리대가 약 한 21만 원대를 지금 이탈을 해 놓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21만 7,500원의 접점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28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오늘 형성된 27만 5천 원 부근이죠. 그 자리대가 이탈된다라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27만 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금일 이탈, 최근에 과거에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폭만큼 빠지게 된다라면 약 한 20만 5천 원에서 20만 6천 원 정도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를 꼽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증권업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금융 관련 어떨까요? 또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네, 증권업종은 일단 관중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 이슈로 좀 부각이 돼서 일단 급등을 한다거나 추세를 전환을 한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다라면 금융섹터라든가 보험주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그나마 신한지주나 KB금융 그리고 보험주 쪽 같은 경우는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동부화재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증권주를 제외하고 은행 섹터나 보험 섹터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융 섹터가 싫다라면 내수 관련 섹터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업종에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좀 종목 선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한지주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양봉, 시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도 많지만 지금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가격 밴드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주 성격으로 금융주를 보게 된다면 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그다음에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국면입니다. 이제 엔저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출업종 가운데에서도 이제 고를 만한 종목이 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예, 만약에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드웨어 장비 쪽의 흐름들보다는 아무래도 소재 쪽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뭐 수출주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흐름들, 금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종목의 명암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놓은 그런 기업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체주의가 도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섹터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관련 섹터들, 특히나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압축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좀 힘들지 싶어가지고 피할 때, 좀 앞서서 과감하게 선취매를 하신다라면 의외의 큰 성취를 거두는 경우들도 꽤나 많으니까요. 한번 먼저 공부를 찬찬히 깊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장안에 무지하게 그냥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손꼽아서 이거 언제 하나 막 그러면서, 이게 보시는 그런 코너가 하나 드디어 탄생을 했죠. 재미와 정보,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함께 녹아있는 최고의 그런 코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나무누의 Y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하지만 또 궁금해하지만 쉽지 않게,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이슈들, 또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사사시 파헤쳐서 그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답을 여러분께 사정없이 던져드리는 우리 나무노 멘토님이 이끄시는 나무노의 Y. 자,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의 Y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 아닌데요. 목요일인데 또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 안 해드려도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현대차 3인방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현대 모비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제가 전직 직원으로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경제 부분, 그리고 증권 부분에서 제가 흐름을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현대차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1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조금이라도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띌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엔화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측에서는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나왔던 부분인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장 초반에는요 탄탄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이제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는 약간 기관의 어떤 매매 방법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가지 이제 투자 전략이 있는데, 뭐 수익 최저가법 뭐 이런 법 있는데, 제일 마지막 네 번째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바로 벤치마킹법이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이 팔면 이 기관은 다른 기관이 파는 걸 보고 판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어떤 종목이냐, 다른 기관이 사는 종목이 기관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기관이 파는 종목은 다른 기관이 팔면은 덩달아 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하나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 매도 종목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매도가 나오면 너무 이제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엔화 약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각되면서 오늘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상임금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요.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보너스 있잖아요. 보너스 상여금이 이제 나누어서 1, 3, 5, 7, 9, 10, 11일 이렇게 홀수달 또는 짝수달에 월급만큼의 보너스를 줘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상여금이, 정기적인 상여금은 이제 월급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월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퇴직금 늘어나고요. 모든 1.5배 수당 붙는 거 있잖아요. 야간 잔업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정기 상여도 포함된 가격에서 1.5배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은 크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소급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때까지 상여금 청구도 다 이제 이번부터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 부담은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은 소급 적용 안 되니까요, 큰 부담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튼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러한 악재들이 다 묻혀버리거든요. 묻히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가가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데 때린데 또 때리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뉴스가 굉장히 오늘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현대차 그룹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못 본 부분인데요. 포드 자동차가요,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신차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공격적인 생산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어저께 오늘 아침에 마감된 포드의 주가는 어떻게 6% 급락이 들어와요. 재밌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불확실성이다. 확실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됐는데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기록 세웠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날아가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가장 좋은 호재인데 새로운 신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잘 팔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팔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포드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신차를 갖다 내년에 출시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거예요? 미국 시장이, 앞으로 또 글로벌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간다. 즉, 마켓 자체가 커지는 데 초점을 두고 지금 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은 좀 커진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할 것입니다. 문제는 포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할 때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이 잠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드와 뭐 도요타,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이 현대차도 물론 이제 우리 1분기의 소나타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 신차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해드렸지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켓 파이가 커지는 게 중요한데 내년에 분명히 마켓 파이는 분명히 커진다에 배팅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마켓 파이 내에서 점유율 부분만이 지금 이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엔저의 효과는요, 결국 이제 도요타, 일본의 자동차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주가가요, 올해 한 90% 이상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2배가 올랐으니까, 도요타의 질주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엔저가 계속되는 동안에 현대차의 올해 수익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엔저가 이제부터 계속 진행된다면, 역시 이 도요타의 많은 걸 뺏길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포드의 어떤 신차 출시 효과에 의해서 또 잠식을 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분명히 말씀해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동차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현대차의 라인업이 전부 다 이제 과거 이제 저가 좀 소형차 위주였다면 이제 대형차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당 판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상세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5년 만에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신차 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차가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고, 그렇죠? 페이스리프팅, 껍데기만 바꾸는 게 있고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5년 만에 이 소나타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에 새로운 어떤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생산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의 안정화에 의해서 전체적인 마켓이 커지고 그 안에서 현대차도 포드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아직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요. 드러나 있는 확인된 사실은 없고 우려들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엔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얼마 정도 설정을 하냐면 내년도 900원 정도 설정합니다. 그러면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학습 효과 2007년, 6년에 우리나라 지수가 1500에서 2000포인트를 올라갈 동안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혀 주가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2004년부터 환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 3, 4년이 지난 다음에 N화 같은 경우에는 7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시점과 지금 이제 900원 정도 보고 있는 속도의 문제, 즉 지금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N화의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면 이 한국은행이 약간의 시장 조절 기능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속도가 줄어든다. 속도가 줄어들면은요, 분명히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전체 판매 금액 커지면서 이런 부분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바로 9월 이 지점이죠. 23만원 지점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는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연기금은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역투자 전략을 쓴다. 즉,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데, 이번 현대차는요, 올라갈 때도 샀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현대차의 이 연기금의 9월 이후에 평균 매수 단가를 뽑아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면 24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4만 5천 원 정도, 이 라인이 바로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이 22만 1천 원이니까 연기금 평균 매수 단가에 비해서 얼마가 떨어져 있다? 10%가 떨어져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절매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올라줬으면 이런 우려가 없이 오히려 한 1, 2% 이상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바로 이 손절매 로스컷을 넘기지 못하는 금액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외국인이 계속 이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기관도 덩달아 이렇게 같이 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제외한 일단 투신하고 외국인의 쌍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양수급 붕괴, 그리고 1000원이라는 1014원 이렇게 원엔이 그 근접한 상황에서 움직일 때는요, 이 지지하느냐 아니면 붕괴되느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14원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만 탁 팔아도요, 이야, 큰일 났다. 와장창 던지는 이 매물 폭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한 발짝 빼두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내년에 굉장히 비전 있는, 주가를 보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현재는 새로운 심리적인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바닥은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터닝 포인트, 정말 가격 바닥은 이제 가격으로 제가 집어드리면 21만원 이하면은요, 충분히 가격은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21만원 이하에서 20만원 근처 사이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또 이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떠한 이제 시장의 변화들, 엔저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제네시스 신차 효과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랜저 LPG 하이브리드 어느 정도의 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분명히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일단 가격은요, 21만원 이하 언더에서 재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1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발빠르신 분들은 한번 잘랐다가 되잡는 매매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매수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21만원 이하에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나문의 Y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그냥 시장을 굉장히 보는 눈이 확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나문우 멘토님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종목 상담 게시판 신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 주시고요. 013-3366-0120으로 지금 바로 갖고 계신 궁금증들 모두 질문으로 주시면은 2부에 출연하는 저희 또 멘토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김선현, 이상돈 멘토 등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